오늘장 랭킹5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오프닝에서 다뤄봤던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지금부터 전략을 세워볼 텐데요.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장 두 분 모시고 이야기해볼게요. IS의 김태성 본부장, 오로라 투자자문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한 주 코스피 시장이 잘 달리다가 일단은 오늘 다소 숨고르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는 휴장이었고 오늘은 메이저 주체들이 좀 팔자세로 돌아서면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조금 쉬어가고 있긴 합니다. 그 속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섹터들이 오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 주 동안 CES 모멘텀 받아가면서 반도체 섹터가 좀 강했다면 오늘은 현대차 그룹, 원전 이런 여러 가지 또 다른 섹터들이 치고 올라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현대차 그룹입니다. 그동안 완성차 쪽의 주가가 너무 많이 횡보하는 구간을 가졌죠. 이제는 좀 갈 때가 됐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워낙에 그동안 긍정적인 뉴스가 많이 전해졌었어요. 특히나 기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메이저 주체 수급 잘 들어오면서 3거래일 연속 올라가고 있고요. 현대차도 관련해서 너무 좋은 소식들 많이 나옵니다. 어제도 역대급 투자를 단행한다라는 소식도 있었는데 주가는 좀 아쉬웠어요. 하지만 오늘은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 게 엔비디아와 맞손을 잡았다고 하죠. 이를 바탕으로 해서 AI나 로봇 쪽에 모빌리티 혁신을 가속화하겠다라고 하는데 분명히 엔비디아가 붙었으면 이건 엄청나게 큰 이슈 같거든요. 오늘 현대차 그룹주들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6%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긴 한데 좀 더 시원하게 올라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김태성 본부장님, 분명히 이번에는 그 호재의 끝판왕인 엔비디아가 붙은 것 같은데 뭔가 현대차의 주가가 더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그칠 이슈인가요? 참 어려운 질문이긴 하죠. 예. 왜냐하면 일단 본업을 놓고 생각을 해봤었을 때 본업에서의 성과가 2024년도에 안 좋았는가? 아닙니다. 굉장히 좋았어요. 예. 그런데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완성차 기업의 어떤 특성상 잘 팔고 영업을 잘하고 좋은 매출이 나와도 항상 그 다음이 문제가 아니겠는가? 또 그 다음 또 그 다음. 그러니까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을 언제나 안고 지금 갈 수밖에 없는 이제 자동차 산업의 특성을 좀 고려했었을 때 사실 2024년도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지만 주가는 뜨뜻미지근했죠. 예. 그런 상황에서 정말 굉장히 강한 뉴스가 좀 붙었다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사실 이건 우리나라 기업들뿐만 아니라 테슬라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주가가 급상승했었던 원동력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기존에 하던 거 잘하면서 플러스 알파가 붙었을 때였거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HBM과 AI 데이터 센터 여기에 요새 로봇 이야기를 하고 있고 테슬라는 대표적으로 전기차 여기에 이제 플러스 FSD와 우주항공 그리고 로봇을 붙이면서 주가가 한번 또 크게 시세를 냈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 한 술에 배부를 수는 없기 때문에 오늘 더 못 올라갔다 그래서 섭섭해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엔비디아와 플러스 AI라고 하는 키워드가 지금 붙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강력한 상승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네. 대신에 자동차 부품사까지 이것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면 그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군요. 그렇죠. 현대차와 기아 혹은 직접적으로 이제 관련 있는 관계사 정도까지는 이 뉴스에 대한 수혜를 볼 수는 있겠지만 자동차 부품사까지 챙겨보기에는 조금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이 뉴스의 직접 수혜는 결국 현대차, 기아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제가 지난주에도 좀 강조드렸지만 현대 모비스 네. 이쪽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여기에 이제 또 현대 글로비스까지 이제 이야기를 해보면 네. 지배구조라든지 주주 환원이라든지 이런 모멘텀도 여전히 남아 있어서요. 이쪽을 직접 보시는 게 맞다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에 엔비디아 관련해서 이번 뉴스의 최대 수혜는 현대차, 기아, 딱 그쵸. 완성차가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주셨고 그 계열사 쪽 확인해 본다면 현대모비스와 글로비스까지 같이 보자 얘기를 주셨네요. 네. 자, 그러면요. 부품사까지는 이 기세가 가지 않더라도 자율주행은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동안 그 테슬라 FSD 가지고 오르다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재료 소멸 측면에서 좀 쉬어갔었다가 오늘 다시 시세가 강하게 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엔비디아까지도 자율주행 기능에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번 이 이슈에 따라서 함께 움직임을 크게 받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SOS랩 같은 경우는 개별 호재가 있기도 했었고요. 유창희 본부장님의 의견이 좀 궁금한데 이번 이
테슬라의 FSD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좀 불분명한 이슈 같기도 했었는데 네. 엔비디아가 붙었다라는 건 뭔가 확실한 재료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자율주행 섹터 그렇다면 이번 엔비디아와 현대차의 이슈는 좀 정말로 실질적으로 영향 크게 줄 수 있는 부분이다. 하루 이틀 상승에 그치지 않는다라고 해석해도 괜찮을까요? 어쨌든 지금 뭐 현대차하고 엔비디아가 예. 어떤 협업을 한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어저께 현대차가 엄청난 투자를 올해 진행하겠다고 한 게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내용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원래는 과거에 보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조금 안 좋았던 이슈들이 뭐냐면 얼마 투자하겠다는데 막상 지나고 나면 크게 투자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 현대차 그룹은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특히 작년에 현대차 인베스터데이 보시면 100조 원 정도 투자를 하겠다라는 발언들을 했었고 올해 이제 일단 첫 번째로 24조 원 얘기가 나왔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또 바로 나온 뉴스가 엔비디아 협업을 한다. 그러면 당장 어떤 가시적인 성과물이 내일 당장 나오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한 1년에서 2년 정도 지나고 나면 그와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그거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건 저는 자율주행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현대차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보신다면 거의 뭐 솔직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제일 잘 맞는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본다면 뭐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 어떤 보강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면 그것도 자율주행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꼭 현대 기아가 아니라고 하도록 자율주행 시장은 계속해서 급성장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이번 현대 기아가 지난번 작년 겨울에는 구글 웨이모어랑 같이 자율주행 한번 같이 네. 협업한다 얘기 나왔었고 이번 엔비디아하고 같이 뭔가가 전략적 제휴가 이루어진다면 그러한 것들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군들 좀 꾸준하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모아가신 전략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확실히 또 우리 기업인 현대차와 기아 쪽에서 자율주행 관련된 확실한 뉴스가 나온 만큼 좀 더 자율주행 관련주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모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꾸준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요. 오늘 또 우리가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을까? 김태성 본부장의 원픽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네.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어요? 일단 반도체 종목군들 중에서 네. 사실 지금 안 올라간 종목 찾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이번 주가 그 CES 모멘텀은 그쵸. 다 받아갔지 않나.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 이제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주 안에서 이제 뭐를 사셔야 될지 이제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최대한 좀 체크를 해가지고 네. 덜 오른 기업들 중에 덜 확률이 오른 거? 조금 제법 높을 예. 만한 기업을 가지고 나왔는데 저는 DB 하이텍을 정말 오랜만에 좀 이야기를 드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DB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본업에서 뭐 12인치, 8인치 웨이퍼 같은 경우에는 AI 데이터 센터향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다른 반도체주들이 움직일 때 지금 그들은 움직일 만한 요소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제 가지고 온 이유는 DB 하이텍이 지난해 여름에 이 테슬라 자율주행 칩을 위탁 생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만약 그것이 진행이 되게 되면 2025년도 1분기 혹은 2분기 사이에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들이 많았었거든요. 지금 그 시점이 조금씩 다가오는 상황 속에 테슬라의 FSD 자율주행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트럼프와 만나면서 확 불이 붙은 그리고 굉장히 속도가 붙은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현재 구간에서 무조건적으로 아직 진행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0% 믿고 투자를 하는 것은 어렵지만 32,000원이라고 하는 손절 라인을 이탈 시에 손절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현재의 어떤 구간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 해당 가격대가 이탈하지 않고 올라간다라고 했었을 때 저는 1차적으로는 목표 주가를 4만 원으로 좀 잡아드리고 싶은데 4만 원이라는 가격대 위로 올라오게 되면 저는 5만 원대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만약 제가 제시드린 1차 목표가까지 간다 하면 기대 수익이 20% 정도거든요. 그리고 제가 제시드리는 손절 라인까지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면 마이너스 5%이기 때문에 손익비가 제법 괜찮은 위치에서의 접근이 아닐까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쪽이 사실 이번 주에는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왔지만 당장 다음 주에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있다 네. 보니까 거기로 수급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덜 오른 종목 중에서 DB 하이텍을 꼽아주셨고요. 거기다가
지금 한창 핫한 자율주행도 살짝 붙어 있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32,000원에서 손절할 용기가 있다면 또 DB 하이텍 노려보자. 4만 원이라는 목표 주가만 넘어선다면 5만 원까지도 바라볼 네.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원픽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원픽까지 받아봤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또 연결되는 이슈들 더 체크해 볼 텐데 로봇입니다. 새해 들어서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회사로의 편입 이슈에 로봇주가 상당히 좋은 분위기를 가져갔는데 어제는 LG전자 쪽에서도 로봇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고 오늘은 현대차가 또 여기에 붙었습니다. 결국에는 로봇은 이제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하나의 산업으로서 역할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하나씩 어쨌든 대기업들이 순차적으로 로봇에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대기업향 이슈를 가지고 로봇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유창희 본부장님,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로봇 안에서도 테마 이슈의 중심이 현대차로 넘어간 오늘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로봇 테마 안에서도 그 다음 중심 이슈로 볼 만한 이벤트가 좀 있을까요? 뭐 지금 일단 단기 이벤트는 거의 뭐 소멸되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 오히려 이제 CS 이후에 로봇주들이 조금 조정 나왔지만 좀 강하게 제법 반등이 나오는 것은 결국 휴머노이드에 대해서 주요 기업들이 좀 진출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삼성전자에 이어서 LG전자 어저께 얘기가 나왔었고 사실은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보스턴 로보틱스를 인수를 하면서 몇 년 전부터 이쪽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보여줬던 기업입니다. 그런데 로봇 이슈가 나올 때 전혀 반응하지 못했었죠. 그런데 예. 다시금 또 그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또 주가가 좀 관련된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저는 뭐 일단은 이제 주요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시장을 진출한다고 해도 당장 어떤 제품이 나온다라기보다는 뭐 작년 초에도 뭐 그런 이슈들이 있었지만 결국엔 이제 M&A 쪽이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매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혹은 또 그동안 LG라든지 삼성이라든지 뭐 현대라든지 관련해서 좀 투자가 되어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의 관심도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품 출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유로메카 같은 경우도 HD 현대그룹이라든지 뭐 포스코 그룹하고 어떤 협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으면서 주가 움직임이 나왔었고 레인보우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어떤 제품 출시라든지 혹은 어떤 기업하고 어떤 협업에 대한 물론 이거는 우리가 미리 예상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예를 들어서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라든지 또 관련돼서 어떤 분위기가 좀 형성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당장 뭐 추격 매수 못하더라도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전 중장기적인 관점은 충분히 투자해볼 만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CES라는 이벤트 하나의 재료는 어떻게 보면 끝났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여러 대기업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의 협력 같은 걸 따져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도 우리가 조정 나왔을 때마다 담아갈 수 있다 얘기를 주셨어요.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로봇도 워낙에 다양합니다. 부품도 있고 뭐 협동 로봇, 물류 로봇 뭐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고민이 많이 되는데 앞서 제가 단순 테마를 넘어서 이제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안에서는 성장을 하려면 당연히 탄탄한 이익이라든지 뭐 실적으로 좀 보여줘야 될 텐데 로봇을 항상 얘기하다 보면 아직까지 성장은 잘하지만 그 숫자로 보여주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요. 김태성 본부장님, 로봇 중에서도 우리가 이미 돈을 잘 벌고 있고 뭐 2년 뒤에 흑자 전환 이런 게 아니라요. 정말로 지금 실적 측면에서 기대를 하면서 실적을 믿고 투자할 만한 종목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한데 있어요? 많지 않죠. 네. 많지 않은데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이제 감속기 관련 기업들은 국산화와 내재화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이기에 그들만큼은 조금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만약에 실적적인 부분을 고려한다면 SPG라든지 SBB테크를 저는 여전히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앵커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당장 매출을 낼 수 있는 산업은 어디냐라고 보면 휴머노이드도 아니고 웨어러블도 아니고 예. 사실은 산업용 로봇이 가장 먼저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지금 네. 당장 공장에 들어가서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기준으로 보면 최근에 시멘스라고 하는 기업도 신규 상장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죠. 저는 이제 그들 중에 유일 로보틱스를 한번 여러분들이 봐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삼성이 투자한 기업, LG가 투자한 기업 굉장히 핫한데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들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후광이 좀 약하지만 SK온이 또 선택한 네.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로봇주를 좀 체크를 해보신다면 유일 로보틱스를 현재 구간에서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들고 있고, 앞서 이제 질문의 본질을 좀 다시 이야기를 네. 드리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성장성을 두고 고민하신다면 일단 우리나라 기업 안에서는 감속기 기업이 가장 네. 알맞는 기업일 수 있겠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관련해서 본다면 감속기 쪽이죠. 너무 대표적인 두 종목이에요. SBB테크랑 SPG 보자. 그리고 대기업 묻은 쪽에서도 덜 오른 거 본다면 SK온에 또 관심을 받고 있는 유일 로보틱스까지 전략들 챙겨봤습니다. 자, 로봇 이야기까지 좀 마무리 지어봤어요. 결국에는 그 현대차와 엔비디아의 맞선 이슈를 갖고 여기까지 좀 연결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요. K원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너무 좋은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한미 또 동맹을 맺는다. 그리고 웨스팅하우스, 사실 K원전이 좋은 얘기들 수주가 전해지더라도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게 아직까지 그 분쟁 관련된 게 좀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 가장 큰 장애물이 지금 해소가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체코 원전 관련해서도 청신호가 켜진 건데 결국에 그러면 일단은 뭔가 장애물이 사라진 것 같아요. 원전주를 봐도 괜찮을까? 유창인 본부장님, 네. 원전주의 시간이 다시 돌아온다라고 생각해도 될지, 그렇다면요. 오늘 좀 윗골이 달고 있긴 합니다만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될까요? 뭐 저는 뭐 오늘 당장 뭐 매수를 못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예. 좀 어느 정도 저점은 좀 확인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사실 원전주들이 잘 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혹은 잘 버텨주다가 그것이 무너진 것은 이제 정치적 이슈 때문에 하락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설사 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뭐 원전이 갑자기 없어질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뭐 체코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불확실성은 있지만 오늘 또 이제 미국하고 어떤 협업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항상 이제 다른 나라에서 원전 수주를 했을 때 이 웨스팅하우스가 발목을 잡는 부분들이 항상 걱정했었던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가 있죠. 네.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 수익성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서로 분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대한 약간 아쉬움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건설을 우리가 조금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SMR 쪽이라는 거죠. SMR의 어떤 기대감들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BHI,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기업들은 충분히 저는 조금 다음 주에 흐름들이 눌림목이 나온다라면 분할 매수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뭐 나머지 다른 원전주들도 조금은 지금의 이슈들이 주가를 뭐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제한된 반등을 조금 더 일으킬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확실하게 지금 우려됐던 부분들은 좀 거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전에 단순히 그 수주 이슈로 들썩거렸던 거랑 좀 다르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당장 사지는 않더라도 SMR 관련된 대표주들을 눌렸을 때는 다음 주쯤에 노려볼 만하다라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요. 원전주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이제 원전을 짓는 건설 쪽도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건설사만 봤을 때는 크게 투자의 매력도가 없을 수도 있어요. 국내에서도 좀 아쉽긴 하고 사실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거나 금전적으로 그런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K건설이 해외에서 수주 1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반도체와 자동차에 이어서 세 번째라는 뉴스를 또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좋은 뉴스 같은데 이 건설주 안에서도 원전이랑 살짝 걸친 쪽은 우리가 봐도 괜찮지 않을까? 김태성 본부장님 의견은요? 일단 그러니까 대형 원전을 턴키로서 지금 관리할 수 있는 기업은 크게 현대와 삼성 이렇게 둘로 나눌 수가 있을 것 네. 같고요. 현대는 당연히 현대건설을 보셔야 네. 되고 삼성은 이제 삼성물산과 삼성 엔지니어링을 그러니까 예. ENA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원전만 바라보면서 이들을 투자하기에는 그렇게까지 메리트는 있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원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이 걸리는 그러한 산업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굉장히 좋은 뉴스의 호재성 뉴스를 할지라도 이 기업들이 실제로 얼마만큼의 이익을 볼 것인가 확인을 하는 데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그래서 오히려 건설주들을 좀 보시기보다는 앞서 이야기해 주셨던 관련 부품주라든지 그런 네. 쪽을 보시는 게 더
합리적인 어떤 속도를 좀 즐기실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체코 원전을 좀 바라보고 있지만 네. 전 세계에서 지금 원전은 대형 원전보다는 결국엔 소형 원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 그리고 중소형주 단에서는 우진엔텍과 BHI까지 한번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외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숫자가 찍히는 것을 보면서 비중을 좀 줄이시거나 늘리시거나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건설주는 다소 이건 저의 개인적인 취향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손이 가고 싶지는 않은 섹터가 아닐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원전 뉴스로 본다면 그냥 원전주 네. SMR 쪽만 보자 얘기 주셨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중소형 안에서는 BHI나 우진엔텍 정도로만 체크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좀 좋지 않은 섹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주입니다. 새해 들어서 그래도 이제는 좀 바닥권에서 벗어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LG 엔솔이 이번에 3년 만에 적자를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 받아도 결국에는 K배터리는 어쩔 수 없는 거구나. 나머지 셀 이사들도 적자 못 피할 거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 오늘 소재 쪽도 너무 많이 밀리고 있어서요. 전반적으로 결국에는 2차 전지는 암울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유창희 본부장님 특히 지금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같은 소재 쪽이 유난히 낙폭이 큰데요. 급락하는 배경도 좀 궁금하고요. 최근에 사실 이쪽 괜찮네 하고 들어가신 분들 계실 텐데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은 어저께 막판에 특히 예. 에코프로 비행 같은 건 동시호가에서만 해도 제가 기억한 5% 정도 주가가 네.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만기 어떤 이슈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가격이 올라갔던 부분들이 조금은 개파락이 나오면서 좀 조정이 나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사실 어저께 막판에 갭상승, 그러니까 동시호가 때 올라왔던 게 개파락 나오고 나서는 큰 하락보다는 옆으로 행보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사실 어저께 막판에 보면은 그래도 2차 전지 쪽으로 저가 매수가 일부 들어왔었습니다. 네. 왔었다가 좀 이제 어떻게 이게 만기에 따른 수급에 의한 매수였으면 또 오늘 같은 날은 또 매도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사실 오늘 하락은 저는 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너무 부정적인 이슈로 하락을 하는 건 아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저께 이제 LG 에너솔루션 사실은 뭐 계속 LG 에너솔루션은 적자였어요. 예. 보조금 때문에 흑자를 받았던 것이지. 예. 지난 3분기도 사실은 보조금 없었으면 적자가 되게 컸을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전기차 캐즘 자체가 해소가 되지 않았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장세에 진입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 감안하면 아무래도 2차 전지 관련해서는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황이 아직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는 중립적인 시가 조금 더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여전히 좀 중립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 얘기해 주셨고요. 소재 쪽은 아무래도 만기일 영향을 좀 받고 있다. 어제 올렸던 거 오늘 내리는 걸로 좀 되돌림 현상 정도라서 너무 걱정하진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가닥은 중립입니다. 그러면요. 셀사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LG 엔솔이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동안 적자였는데 보조금으로 좀 버티다가 이제는 그 커버가 되던 부분들도 결국에는 다시 적자로 돌아선 건데 그렇다면요. 나머지 셀 이사도 걱정이 되는 상황에서 LG 엔솔이 오늘 보면 사실 좋은 뉴스가 있긴 있었어요. 미국의 태양광 전기차 스타트업의 원통형 배터리 공급 체결 이슈가 있던데 아무래도 지금 실적이 더 크다 보니까 주가는 영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김태전 본부장님, 항상 2차 전지 여쭤보면 LG 엔솔을 딱 보자라고 하셨어요. 근데 LG 엔솔이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뭐 여러 가지 좋은 뉴스 나와봤자 그 실적, 적자라는 거에 짓눌려서 주가는 더 내려간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은 허황된 꿈을 담은 뉴스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예.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재무제표에 변화를 줄 수 있는 호재성 뉴스가 굉장히 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에요. 앞서 이야기 주셨던 뉴스 같은 경우에는 금액도 그렇게까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 정말 수요료를 내서 돈을 벌기까지 또 시간이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뉴스에 LG에너솔루션이 이제 강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제가 보통 대형주들을 매매 전략을 이야기할 때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깊게 쉬면 안 좋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5%, 10% 올랐는데 다음날 2%, 3% 쉬어야 되는데 5%, 7%, 10% 쉬어버리면 이건 쉬는 게 아니라 무너져 내리게 되는 그쵸. 예. 안 좋은 흐름이에요. 지금 LG 에너지솔루션이 전형적으로 그런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떨어지는 조정을 좀 받기에는 저는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LG 에너지솔루션 저도 여전히 개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좀 보곤 있지만
그건 저의 욕심일 수 있을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다 할지라도 비중 확대는 공격적으로 하시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없으신 분들도 저는 가격적으로 이 38만 원이라는 가격 라인 위로 오히려 올라올 때 네. 그때 한번 신규 매수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지금 어제의 조정도 깊었고 네, 네. 오늘의 조정도 그렇게까지 썩 좋은 흐름은 아니라서 한 번 더 밀려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씩 쉬어가면 그래도 우리가 쉰다 그쵸.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약간 추세가 또 무너질 네.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들어가는 거, 뭐 더 늘리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38만 원 선 회복하는 모습 나올 때 봐도 늦지 않다라고 네. LG 엔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태양광 쪽도 같이 좀 연결해서 보려고 하는데 이쪽이 최근에 추세가 좀 좋아요. 사실은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는 재생에너지는 안 보려고 했던 섹터 중 하나인데 풍력은 안 좋다고 했지만 태양광은 좀 다르지 않을까. 특히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두 자릿수 급등, 한화 솔루션도 최근에 보면 약간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있던데 태양광 쪽을 투자를 해야 될지 아니면 태양광은 이제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차라리 ESS 이쪽은 그래도 2차 전지 안에서도 좀 매력 있다고 하던데 이쪽을 봐야 된다. 유창희 본부장님은 네. 태양광과 ESS 둘 중에 어느 쪽을 더 매력 있게 보세요? 사실은 뭐 대세는 ESS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뭐 오늘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12% 정도 예. 상승하면서 추세 전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나오곤 예. 있습니다. 하지만 뭐 하나 솔루션이라든지 뭐 오시아 홀딩스를 본다라면 아직은 조금 더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태양광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중국을 규제한다는 부분들인데 지금까지도 중국 계속 규제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기업이 얼마나 반사의 이익을 보여줄지, 사실은 미국이 중국을 규제한다고 한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나온 시점이 또 우리나라 태양광주도 상당히 고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하락했었던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기대감들은 투심은 좀 회복이 되면서 주가는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지만 과거의 어떤 주가 수준이 올라가기에는 상당한 예.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하반기 실적 흐름들을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좀 올라온다라면 좀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이 맞다 생각하고 있고, ESS가 최근에 관련된 종목에 좀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태양광을 간다고 하더라도 풍력을 간다고 하더라도 같이 묶이는 것도 ESS거든요. 네. 또 AI 데이터 센터로 묶이는 것도 ESS고. 그래서 저는 ESS는 좀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인 어떤 성장 모멘텀을 감안한다라면 이쪽은 오히려 더 모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은 중국 규제가 사실 뭐 새로운 이슈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투심 좀 회복한 정도, 추세적으로 보려면 실적까지 좀 봐야 된다 얘기해 주셨고요. 결국에는 ESS가 이 재생에너지 안에서도 좀 중심이 된다라고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조정 나올 때마다 ESS 좀 모아가자,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말 마지막 이슈예요. 이제 우리 오늘 끝나고 나면 네. 딱 이거 다음 주부터 계속 얘기 하루 종일 해야 될 것 같아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임박했습니다. 관련주 살 거면 오늘 딱 사야 될 것 같거든요. 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김태성 본부장님, 이제 오늘이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지 않을까 싶은데 대표 종목들의 시세를 보면 오늘은 좀 잠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야 될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관련주 수익을 좀 챙길까요? 아니면 비중을 좀 늘려볼까요? 참 어려운 질문이죠. 네.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 바이넥스, ST팜, 그러니까 CDMO, CMO 같은 경우에는 네. 최근에 또 단기적으로 시세가 좀 많이 났지만 이벤트 일정이 있다 그래서 매도할 기업인가에는 물음표가 붙죠.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수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2기에 본격적으로 저는 수혜를 받을 쪽이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투자자분들도 공감을 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는 너무 빨리 매도하실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저는 신규적으로 좀 매수할 만한 종목은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네. 이 기업이 이번에 JP모건 컨퍼런스에서 이제 초청받아서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대형주 손 잘 안 가거든요. 제약바이오 투자하는 이유는 변동성인데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투자를 해서 얼마만큼의 기대 수익을 얻을까 하면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서, 저는 만약 본인의 기준이 있어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매수했을 때 밀려 내려오면 뭐 마이너스 5%에서 손절하실 수 있다면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처럼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렇게 막 큰 관심을 받진 못했지만 그래도 네. 새롭게 초청받아서 참여하는 기업들은 한번 단기적으로 공략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좋은 매매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오늘 다른 것보다 그냥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틱스 한번 네. 종가 베팅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이벤트 보고 우리 단기적으로 한번 노려본다면 새롭게 참가하는 기업이죠. 그렇죠.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틱스 종가 베팅 해보자 얘기를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창희 본부장님께도 질문 드릴게요. 제약바이오 뭐 이벤트도 있고요. 사실 그거 외에도 뭐 비만이나 생물보안법이나 첨생법 여전히 올해도 영향 줄 만한 이슈인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을 딱 하나 지금 제약바이오에서 사면 좋을까? 원픽 얘기해 주세요. 전 뭐 바이넥스 보고 있습니다. 바이넥스. 네, 그러니까 최근에도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나마 CDMO 쪽이 좀 주가 상승이 좋았었는데 전 바이오주들이 당분간은 좀 금리에 대한 우려감들 때문에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쉽진 않다. 하지만 CDMO 쪽은 계속 좋게 볼 수 있는 게 생물보안법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바이오 산업을 규제를 그러니까 완화가 된다라면 좀 바이오 시밀러 시장이 급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특히 지금 주요 빅파마들의 제품들이 순차적으로 특허가 만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복제약을 개발을 하면 또 생산은 그 CDMO 기업들이 생산을 할 거라는 것이죠.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전 충분히 바이넥스 같은 기업 충분히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올해 공장이 순차적으로 증설이 되면서 매출에도 반영된다는 걸 감안한다면 지금 가격에서 한번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18,200원이 크게 이탈만 하지 않는다라면 분할 매수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일단 25,000원 정도 사실은 좀 높은 가격이긴 한데 지난 10월달 고점이 25,000원 언저리인데 지금 1월달 분위기라면 이 정도까지 어떤 목표가는 좀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잘 가는 종목 중에서 잠깐 쉬어가고 있는 바이넥스 원픽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분할 매수 관점에서 목표 주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8,20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슈들 두 분과 다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IS의 김태성 본부장, 오로라 투자자문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